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64번째 책으로는 습관의 알고리즘을 읽어봤습니다. 습관과 관련된 책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 그런 책들이 습관에 대한 행동 지침서라면 러셀 폴드렉의 습관의 알고리즘은 뇌신경과학의 메커니즘에 따른 이론 지침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뇌와 가장 흡사한 설치류인 쥐를 대상으로 습관적 행동에 대한 실험과 그의 반응을 보이는 뇌의 영역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습관을 학습할 때는 기저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저핵은 다양한 기원의 피질화액이 모여 이루는 뇌 안의 구조물로서 전 뇌의 하부와 중 뇌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선조체, 담창구, 흑질, 시상하액 등의 부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보상 호르몬으로 잘 알고 있는 도파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재미있는 점은 우리의 목표 지향적인 행동들도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었다고 행동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목표 지향적인 행동들은 좋은 습관일 테니 방향만 조금 틀어주면 또 다른 목표도 쉽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영어 회화책 한 권을 공부하기 위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동안 공부하는 것으로 3달이 걸렸다면 영어 회화책 한 권을 마스터했어도 나의 몸은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눈이 떠지고 책상에 앉게 되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었으니 이제는 일본어를 공부하는 새로운 목표도 세울 수 있고 별 어려움 없이 행동에 옮길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 뇌는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매번 생각하고 결정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습관으로 만들어 비의식적으로, 즉 의식을 갖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부하가 걸린다고요. 때로는 집중을 위해서 의식을 현재에 두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몸이 쉬는 동안에도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니 정말 우리의 뇌는 바빠도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 당시에는 최고 수명이 80살이었나 봐요. 지금은 3살 버릇 1세기 동안 이어지다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책에서도 한 번 습관은 영원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습관은 새로운 습관에 의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 억제된 습관은 언제든 다시 표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행하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것들인데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뇌에 습관이 스며드는 과정과 충동을 통제하는 법, 그리고 충동은 어떻게 습관이 되는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뇌에 습관이 스며드는 과정. 가장 달갑지 않은 흔한 습관 중 하나는 손톱 물어뜯기다. 아동의 절반가량과 청년층의 20% 정도가 이 행동을 보인다. 나도 아내가 손톱 밑에 어떤 박테리아가 있는지 지적하기 전까지는 오랜 세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다. 다른 수많은 운동 습관과 마찬가지로 손톱 물어뜯기의 특징은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뇌의 습관이 형성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저핵의 구조를 깊이 파헤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선조체는 피질 선조체 고리로 알려진 회로로 되뇌 피질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습관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이 고리의 구조는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로, 이 고리의 구조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처음 선조체의 인풋이 발생했던 되뇌 피질의 위치와 거의 같은 장소로 고리의 아웃풋이 되돌아간다는 점이다. 둘째로, 기저핵의 각기 다른 영역은 전두엽의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인풋을 받지만 이 인풋들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되뇌 피질의 특정 영역은 기저핵의 특정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전전두 피질의 서로 다른 영역이 서로 다른 기능에 관련하기 때문이다. 운동 피질이라고 불리는 전두엽의 보상 영역은 움직임의 발생에 관여하고 운동 피질이 기저핵에 투사될 때는 주로 조갑이 핵이라 알려진 선주체의 영역을 향한다. 배회 측 전전두 피질은 괴핵이나 작업 기억에 정보를 담아두는 등의 고차원적 인지 기능을 담당한다. 배회 측 전전두 피질은 기저핵 영역 중 미상핵이라는 좀 더 앞쪽에 위치한 부위에 투사한다. 마지막으로 눈 바로 위에 자리한 전전두피질 영역인 안화전두피질은 감정적, 사회적 기능에 주로 관여하고 기저핵의 축자핵이라는 영역에 투사한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기저핵 각각의 영역이 습관 형성에 각기 다르게 관여한다는 것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쥐의 기저핵 내 각기 다른 영역을 상호 호환적으로 여긴 반면 2004년과 2005년 UCLA의 헨리인, 바버라 놀튼, 버나드 발레인이 행한 연구는 기저핵의 각기 다른 영역이 습관 형성에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적어도 먹이를 얻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손톱을 물어뜯는 운동 습관에서는 그렇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쥐에게서 인간의 미상핵과 유사한 영역은 목표 지향적 학습에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과 놀트는 이후 두뇌에서 습관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습관 학습은 처음에는 배회 측 전전두 피질과 미상핵이 연결된 인지적 피질 선조체 고리를 통해 목표 지향적 학습으로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며 운동 피질과 조갑이 핵을 포함하는 운동 회로가 습관을 배우기 시작하고 결국 인지 고리를 대체한다. 이 같은 인지적 회로에서 운동 회로로의 전이는 선조체가 도파민 시스템에 연결되는 특정한 방식에 기인한다. 도파민 세포의 주요 인풋 중 하나는 선조체에서 전달된 것이고 이 투사는 피질 선조체의 연결과 아주 유사한 구조의 고리 형태로 진행된다. 이 투사에는 지형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선조체 내 부위들은 가까이에 있는 도파민 뉴런 세트에 투사한다. 한편 여기서 말 그대로 약간의 꼬임 현상이 나타나는데 신경해부학자인 수젠 하버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선이 생긴다. 선조체의 일부가 도파민 뉴런에 투사하면 이 도파민 뉴런은 다시 선조체에 연결되는데 이때 선조체는 운동 시스템에 인접한 영역에 투사를 하는 세포에도 인풋을 보내 선조체와 도파민 세포 사이의 연결 구조가 운동 시스템을 향한 상승 나선처럼 보인다. 선조체 뉴런이 최종적으로 운동 고리에 아웃풋을 보내는 도파민 세포에도 인풋을 보낸다는 뜻이다. 인과 놀트는 도파민 시스템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인지 시스템이 도파민 신호를 보내고 그 결과 운동 고리의 가속성을 조절해 인지 시스템이 운동 고리에 천천히 스며든다고 설명했다. 습관이 운동 시스템에 새겨지는 동안 인지 시스템의 감독에서 자유로워져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충동을 통제하는 법.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어린아이들은 떼쓰기부터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까지 무엇이든 자기 멋대로 행해도 용인이 되지만 성인들은 이런 충동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야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동 조절 능력이 명백히 떨어지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즉 ADHD를 앓는 성인들은 특히나 사회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충동적인 성격의 아이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일일이 나열하는 모습은 귀엽게 보일 수 있지만 성인이 그런다면 그저 짜증스럽게 느껴질 테니 말이다. 충동성은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해온 복잡한 현상으로 보통 아래와 같은 질문이 적힌 검사지를 통해 조사한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연극을 보거나 수업을 들을 때 몸을 계속 움직입니까? 취미를 자주 바꿉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증을 느낍니까? 이 질문들을 보면 삶의 전반에 걸친 충동성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충동성의 특징을 분류하기 위해 노력했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 널리 알려진 한 프레임워크에서는 충동성의 핵심적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한다. 긴급성,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기분일 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향. 인내심 결여, 의도한 계획을 끝까지 해내지 못함. 사전 계획 결여, 행동하기에 앞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함. 감각 추구, 위험할지라도 새롭고 흥미진진한 활동에 참여. 위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통계적 방법으로 유추하는 요인 분석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답하는 설문 문항들을 구분해 요인으로 규명한다. 할인처럼 충동성 또한 그 기저가 되는 강력한 유전적 요소가 있다. 샌드라 센체스 로이즈와 그녀의 동료들이 진행한 대규모 전장 유전체 연구는 충동성의 유전성에 대해 특히나 훌륭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유전자 기업인 23andme와 협력하여 진행되었고 기업의 도움으로 연구진은 22,000명 이상의 유전 정보와 더불어 충동성 설문지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신이 23andme의 사용자이고 이 설문지 중 하나에 답변했다면 아마도 이 연구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연구진은 게놈에서 50만 개 이상의 위치를 살피며 해당 위치의 유전적 차이와 충동성 질문지에서 드러난 행동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약물 실험과의 관련성도 함께 알아봤다. 연구에서 가장 먼저 밝힌 사실은 충동성과 실제 삶의 결과들 간에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더 충동적인 사람은 가계소득과 교육 수준이 더 낮았고 체중은 더 나갔으며 약물에 손을 댔을 가능성도 더욱 높았다. 유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덕분에 연구진은 여러 형질 간의 유전 상관, 즉 이 형질 간의 유사성이 사람들 간의 게놈 유사성에 어느 정도 관련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충동성과 약물 사용, 우울증 및 ADHD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포함해 부정적인 결과 다수 간에 강력한 유전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유전적 위험도가 충동성에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로서는 충동성 저변의 두뇌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비교적 부족한 편이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여러 문헌을 검토하며
그간 두뇌 기능과 충동성의 관계를 측정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지만 거의 모든 연구들이 너무 소규모였던지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안타깝게도 소규모 연구들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를 도출하는데 특히나 행동과 두뇌 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때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뇌 구조와 행동 간 상관관계를 발표한 17개의 연구를 재현하려 했지만 기존의 결과를 하나도 재현할 수 없었다. 현재의 내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두뇌와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피고자 하는 연구라면 적어도 1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해야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본 이 분야의 연구 대부분이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진행됐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런 연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표본 사이즈는 수천 명 수준이다. 두뇌 기능과 충동성 간의 관계를 상당히 높은 검정력을 갖고 최초로 분석한 연구는 켄트 키엘과 그의 동료들이 수감된 청소년 집단과 평범한 청소년 무리를 연구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휴지 상태 fMRI 기법을 이용해 두뇌 연결성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휴지 상태 fMRI란 MRI 스캐너 안에서 안정을 취한 상태로 두뇌 활동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측정을 통해 연구진은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추론할 수 있었고 특히나 운동 제어와 행동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전 운동 피질에 집중했다. 그들은 평범한 청년들과 덜 충동적인 범죄자들에서는 전 운동 피질이 집행 통제와 관련한 다른 뇌 신경망과 기능적으로 연결된 반면 가장 충동적인 범죄자들의 경우 이 연결성이 분열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유사한 패턴이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도 드러난다는 점을 발견했다. 즉, 어린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낮은 연결성 패턴은 충동적인 청소년 범죄자들에게서 관측되는 전반적인 패턴과 유사했다. 한편 다른 연구들은 두뇌 연결성과 충동성 간의 관계성을 달리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데니얼 마굴리스와 그의 동료들이 2017년 발표한 연구는 앞서 등장한 충동성의 여러 측면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마친 200여 명의 휴지 상태 fMRI를 취합했다. 이 연구진은 인지 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 대상 피질이라는 영역에 집중했다. 이들은 개인의 충동성 수준에 따라 전 대상 피질과 다른 두뇌 영역의 연결성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나 인내심 부족은 전 대상 피질과 전전두 피질의 숙면 부분의 연결성과 관련이 깊었다. 다만 이 관련성은 예측했던 것과는 반대로 인내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두 영역의 연결성이 약한 게 아니라 더욱 강했다. 두뇌의 차이가 충동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선 더욱 큰 규모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충동은 어떻게 습관이 되는가? 중독과 관련해 신경과학 분야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받는 아이디어는 영국의 신경과학자인 트레버 로빈스와 베리 에버릿이 제안한 중독의 발달은 충동에서 강박로의 전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초기 약물 사용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 및 충동성과 관련이 높지만 중독에서 강박적인 약물 사용으로의 발달은 목표 지향적 행동에서 습관적 행동으로의 전이라고 본다. 앞에서 이미 봤듯이 충동성이란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지만 로빈스와 에버릿은 이 용어를 우리가 제5장에서 다루었던
반응 억제와 기다림이라는 인지적 통제 측면에 국한한다. 충동성의 개념보다 반응 억제와 기다림에 초점을 맞춘 두 사람의 접근법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더불어 동물 모델도 발달시켰다. 두 사람은 쥐들의 조급함을 참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오지선다 연속 반응 시간 과제로 알려진 특별한 과제를 하나 개발했다. 이 과제에서 쥐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 시각적 신호를 기다렸다가 박스 안에 마련된 5개의 구멍 중 하나에 코를 밀어넣는 훈련을 받았다. 충동성은 불빛이 나오기 전에 쥐들이 얼마나 자주 코를 구멍에 넣는지로 측정했고, 이런 행동을 보이면 쥐들은 타임아웃을 받았다. 이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쥐마다 다르고, 충동적인 쥐들은 타임아웃이라는 벌에도 불구하고 코를 먼저 구멍에 넣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었다. 2007년 발표된 연구에서 로빈스와 에버릿은 이러한 충동성이 도파민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사했다. 두 사람은 아주 작은 PET 스캐너로 쥐마다 측자핵의 도파민 수용체가 얼마나 있는지 촬영했다. 충동적인 쥐들은 PET 추적자가 결합할 수 있는 도파민 수용체가 눈에 띄게 적었다. 이후 두 사람은 이 차이가 중독 잠재성과도 연관이 있을지 검사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쥐들이 레버를 누르면 코카인을 정맥에 주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사람은 유난히 충동적인 쥐들을 선별했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쥐들도 뽑았다. 두 집단의 쥐들 모두 코카인을 얻기 위해 레버를 눌렀지만 약 20일간의 실험 기간 동안 충동적인 쥐들은 인내심이 있는 쥐들에 비해 50%나 더욱 자주 코카인을 주입했다. 이 연구에서 얻은 발견은 충동성과 도파민, 중독의 연관성에 대해 설득력 있고도 다채로운 증거가 되었지만 비교적 소규모 연구라 결과도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같은 연구진이 헤로인을 이용해 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같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약물에 따라 다른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위 연구가 발표된 직후 나는 UCLA의 중독 연구자인 에디스 런던과 협력해 인간을 대상으로 충동과 강박 이론을 시험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는 로빈스와 에버릿이 쥐를 연구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PET 스캔으로 두 집단의 사람들을 검사해 이들의 선조체 속 도파민 수용체의 가용성을 측정했다. 한 집단은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집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필로폰을 남용한 이들이었다. 피실험자들은 충동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조사에 답했다. PET 스캔을 비교한 우리는 예상했던 대로 약물 남용자들이 선조체 속 도파민 수용체의 가용성이 더 낮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가장 충동적인 약물 남용자들이 도파민 가용성이 가장 낮았다. 다라 가흐레마니가 주도한 후속 연구에서는 도파민 수용체와 정지신호 과제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다. 쥐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운동 반응을 정지시키는데 최악의 수행력을 보인 피실험자들은 도파민 수용체의 가용성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 연구는 로빈슨과 에버릿이 쥐를 대상으로 얻은 결과를 인간에게서도 확인하며 반응 지연과 도파민, 약물 남용 간에 더욱 강력한 관계성이 있음을 입증했다. 충동과 강박 이론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장은 중독에서 강박적 약물 사용이 목표 지향적 행동에서 습관적 행동으로 최종적으로는 강박적 약물 복용으로의 전이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습관 학습에서는 물론 중독에서 도파민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본질적으로 타당한 주장이었고 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신경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곧장 확인할 수 있었다.
쥐들이 강박적 약물 복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활용했다. 처음에는 쥐가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도록 두었지만 이후 쥐가 지속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발에 전해지는 약한 전기 충격을 참아야 하는 실험이었다. 짧은 기간 동안 약물을 경험한 후 전기 충격이 도입된 쥐들은 전기 충격이라는 벌을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약물을 몇 개월 경험한 후에 일부 쥐들은 처벌이 도입된 후에도 약물을 계속 섭취했다. 이 연구는 강박적 약물 사용과 관련된 두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를 선사했고 이후 보게 되겠지만 왜 몇몇 약물 사용자들만이 중독자가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력도 제공했다. 베리 에버릿과 그의 동료들이 진행한 연구를 통해 강박적 코카인 자가 투여 행동은 습관적 행동에 관련한 선조체 영역을 비활성화시키자 사라졌다. 두뇌의 습관 시스템이 적어도 이 설치류 모델에서만큼은 강박적 약물 사용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 제3장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기 바란다. 기저액에서 나선형으로 도파민 신호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선조체에서 습관의 필수적인 운동 시스템과 인접한 영역으로 도파민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구조는 약물 습관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비드 벨린과 베리 에버리스의 연구는 쥐들에게서 습관적 코카인 추구가 발달하려면 축자핵이 배후 선조체로 나선형 패턴을 따라 도파민 아웃풋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사실을 입증한 다른 연구에서는 약물을 경험하는 동안 도파민 분비를 기록했더니 습관 발달에 필수적인 선조체의 특정 영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파민 분비가 일어났다. 다른 연구에서는 강박적 반응에서 전전두피질의 여러 영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다. 제3장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연구를 통해 쥐의 아주 작은 전전두피질에서 습관적 행동과 목표 지향적 행동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변연전 피질이라고 하는 영역이 목표 지향 행동에 필요한 반면 변연계 아래 피질은 습관의 발달과 유지에 필수적이었다. 안토넬로 본치와 동료들이 진행한 연구는 변연전 피질이 쥐들의 강박적 약물 사용의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쥐들에게 코카인을 자주 주입하도록 훈련한 후 강박적 약물 복용의 모습을 보이는 쥐들을 찾아냈다. 연구진이 변연전 영역의 뉴런들의 활동성을 검사한 결과 강박적인 쥐들의 뉴런은 약물을 강박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쥐들에 비해 반응성이 떨어졌다. 연구진이 광유전적 자극을 이용해 약물 중독 쥐들이 변연전 영역을 활성화시키자 약물 복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연구진이 비강박적인 쥐들이 변연적 영역을 비활성화시키자 쥐들이 강박적인 쥐들처럼 행동하며 처벌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자가주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전전두피질 내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성의 상대적 균형이 습관적 행동과 목표 지향적 행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박적 약물 사용의 습관 시스템과 목표 지향적 행동에 관련한 시스템 둘 다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를 살펴봤다. 하지만 중독을 통제되지 않는 습관의 발달이나 자제력 부족의 문제라기보다 위의 두 시스템의 프로세스 사이의 균형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추세다. 이 분야의 연구는 특히나 제4장에서 등장한 모델 기반 광화학습과
모델풀이 광화학습의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2016년에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클레어 길런과 너세니얼 도우는 1,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섭식장애, 알코올 중독, 침투적 사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들에게 제4장에서 다루었던 2단계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전반적으로 이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델 기반 학습에는 낮은 의존도를 보이고 모델풀이 학습에는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필로폰 남용자들이 알코올 남용자들, 폭식 장애를 앓는 사람들을 포함해 다양한 집단의 중독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가 이러한 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모델 기반 의사결정의 수준이 더 낮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중독이 습관적 행동 또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두 시스템 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